네, 이번 회담은 장차관급만 남북에서 6명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입니다. 동계올림픽 선수단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헤어질 것 같지는 않죠. 뭔가 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회담의 의제가 평창올림픽을 넘어서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뭐 대표단 구성도 그렇고 의제도 그렇고 좀 판이 좀 커지는 느낌인데요. 먼저 대표단 구성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대표단 면면을 봤을 때 어떤 성격을 띠었다고 봐야 될까요? 남북이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가라든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평통의 격에 대해서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 정부, 우리는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권기관에서 대남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장이 오는 것은 우리 통일부 장관과 대화의 격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차관 그리고 문화체육부 차관이 포함된 명단을 제공을 했고 북측이 거기에 격을 맞춰서 이렇게 호응해 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주 내일 있을 회담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격 얘기가 그동안 제기됐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격의 문제를 지금 따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조평통이 과거에는 노동당 외곽 단체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통 보면은 조평통 같은 경우는 체계담을 비롯한 남북한의 교류 협력, 그러니까 민간 교류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통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회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북한의 조평통이 우리의 어떤 파트너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같은 경우 우리에게는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물론 그 김영철이 최고에 있지만 관련된 인물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리선권 위원장 어떤 인물입니까? 예, 군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잔뼈가 굵은 대남 협상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선권이 직접 천안함에 관여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당시에 정찰 총국장을 맡았던 김영철의 측근이고 김영철이 남북 군사회담 나올 때 리선권을 대동해서 같이 이렇게 온 것을 봐서는 김영철이 지금 현재 대남 비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리선권을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에서 그간 나타난 리선권의 특징을 보면은 좀 선이 굵고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런 측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과 관련해서 2011년 회의 있을 때도 우리가 하지 않았다 하고선 바로 퇴장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교적 관례로는 약간 무례를 한 건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전개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협상 차원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리선권 스스로 발표한 것처럼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서 회의에 온 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평창올림픽 참여만큼은 북한 측에서도 성의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측 조명균 장관이 14선언의 주역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돌부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그 조명균 장관이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제 돌부처 예.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원래 조명균 장관은 남북 관계에서 회담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그런 통일부 관료 중에서는 가장 많이 회담에 참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또 그 함경도 심포에서 그 예전에 그 경수로 발전소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심포에서도 몇 달간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고향도 아마 그쪽일 겁니다. 아버지 고향이.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냇가에 물을 떠다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버지 제사 때마다 그 물을 꺼내서 지금도 그 물을 그 제사 때마다 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성격 자체가 치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어떤 특별한 실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가 이번에 직접 나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천혜성 통일부 차관 뭐 워낙 정책통이고요. 뭐 언론에도 이름이 자주 거론됐던 인물이고 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또 어떤 인물이고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해주시죠. 예, 그 두 분 모두 그 남북 협상에 많이 나왔고 그 관련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명군 장관님이 최고라고 하면 넘버 2가 천혜성 우리 차관이고 오히려 북한 측에서 남북 관계 전반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종수가 리성건보다 더 많은 회의를 하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양측이 서로 잘 알고 많은 협상에서 대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워낙 전문가하고 베테랑들이 만나기 때문에 기싸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네. 회담 어떻게 일단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끝날 네. 시간은 안 정했다고 하거든요. 보통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십니까, 분위기? 보통 뭐 남북 관계 차원에서 고위급 회담이나 또는 실무회담을 늘 보면은 끝나는 시간 정해놓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보통 이제 차수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다음 날 날까지. 새벽까지 뭐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그보다는 좀 간결하게 회담이 아하. 정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남북의 지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이 고위급 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이 접촉이랄지 또는 발언들을 보면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의제 자체가 일단 평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평창이 지금 2월 9일이기 때문에 사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평창에 집중하는 회담에서 그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남북이 빠른 속도로 성과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명근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 부분이 지금 딱 또 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패럴 올림픽까지가 이제 3월 24일 정도까지 되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휴전선상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군사분계선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 라인 구축이랄지 또는 상호 간에 지금 상호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북측에 방송하고 있고 그 확성기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확성기 방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기간 이 과정 때까지만이라도 아니면 그 나아가서라도 확성기 방송 중단하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회담에서 좀 고위급 회담에서 좀 가닥을 잡고 그 다음에 실무 회담에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질문 드릴 거를 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겁니다. 뭐 선수단 당연히 오겠죠. 그 오는데 같이 올 사람들, 응원단, 예술단도 함께 올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의 관행을 이제 비춰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관행을 보면 북한은 응원단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저희도 우리가 사실은 먼저 요청한 거거든요. 평창올림픽에 북측이 참가해라.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응원단을 보내온다고 하면 그걸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약에 과거 아주 조금 더 오래전 과거에서는 응원단을 보내면서 무슨 추가적인 비용을 갖다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현금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조심해서 또 풀어갈 부분이 있지만 뭐 북측의 제안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의는 잘 제공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만, 자, 응원단이 오면 뭐 잘 또 제공을 해야 되죠. 또 뭐 먹을 것도 줘야 되죠. 뭐 그 안에서 체류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걸 주는 게 유엔 제재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 통일부는 안보리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고 그거를 저촉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뭐 통일부가 관계부처를 협의를 통해서 나온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도
응원단이 와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 지내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북한이 응원단을 보내면서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관행, 뭐 커미션을 갖다가 현금으로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실비 부분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도 그게 거액이 아니면은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되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1718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를 이야기하는데 나눠서 볼 게 있습니다. 아하.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있고요. 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룡해 같은 경우에도 못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입니다. 따라서 뭐 평창 기간 동안 우리가 제재를 갖다가 유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최룡해도 초청할 수 있고, 뭐 항공기 편도 항공기가 고려 항공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고려항공은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인데요. 유엔 제재가 또 있습니다. 고려 항공이 한국에 오는 건 우리가 제재를 독자적인 제재를 유예하면 되는데 예. 고려 항공에 대한 그 항공료를 제공하는 것은 또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유엔 제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사안별로 나누어서 제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데, 구분할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독자 제재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활용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 유엔 안보리 제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안보리 제재를 지키는 것이 그 이후에를 생각하는데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행기만 예를 들면 고려 항공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제재고 유엔 제재는 아니지만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유엔 제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려 항공기가 온다면 우리가 그 제재를 잠시 유예를 하고 그 비행기는 북측의 기름으로 온다면 큰 문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네. 전문가들이 더 따져서 이 상황을 풀어나가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정확한 제가 숫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여론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실 피겨만, 남녀 피겨만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안 온다고 했었던 거고, 뭐 이렇게 예선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종목은 예선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피겨 페어,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하는 그 피겨 스케이팅 있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염대욱 조가 이미 이제 통과를 했는데 북측에서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참가하겠다는 그것을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일단은 현재로서는 못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복구가 될 것 같고요. 예, 장홍 의원도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고요. 예. 과거에 북한이 이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딴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한 번 땄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쇼트트랙에서 한 번 땄었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 땄었고 60년대 땄기 때문에 북한이 자력으로 사실상 동계올림픽에서 예선 통과하는 종목은 그 피겨 페어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IOC나 또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북한이 좀 더 예선 통과에 좀 근접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나 또는 단체 종목 중에서 여자 아이스하키가 북한이 좀 셉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를 북측 선수단을 이번에 특별 초청 케이스로 들어오게 하든지. 한국에서도 경기 한 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강릉에서도 했었고요. 예. 물론 이제 또 한국과 우리 남북한이 단일팀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시간적으로 지금 딱 한 달 남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에 와일드 카드로 왔어요. 네. 그러면 이 팀은 예선에서 통과를 못했던 팀인데 어찌됐든 이 북한이랑 싸운 나라가 만약에 졌다. 그럼 그 팀은 또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고 메달을 갖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쇼트랙은 참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만 쇼트랙에서 앞에 한 1,500명이 우르르 무너지면 뭐 4등 달리던 선수가 느닷없이 금메달을 따는데 그럴 경우 금메달을 줘야 되느냐?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와일드 카드에 밀려서 메달을 못 따는 경우 이제 너무 이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뭐 와일드 카드가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북한 선수들이 와서 또 거기에서 뭐 정상적으로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 자체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평창올림픽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경쟁이라든가 그런 측면. 다른 하나는 평화를 이렇게 또 확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남북 관계라는 이 평화 측면 때문에 올림픽이 그 순수한 자체가 또 이게 압도당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져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의제 하나, 이게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측의 공식 입장이요. 아까 통일부 대변인 얘기가 의제 중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중점 논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이제 올림픽 얘기 빼놓고 네네. 남북 관계 개선, 그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뭐 이산 가족 상봉 문제도 있었고 뭐 학성기 문제도 있었고 여러 네네. 가지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수준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합의가. 아마 이번 회담은 예. 아마 남북 관계를 앞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마중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보 정부로 치면은 10년 만에 지금 남북 회담이 열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 정부까지 합치면 2년 만에 지금 남북 관계 차원에서 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엄청나게 남북 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핵 문제 때문에 눌려졌던 남북 관계 현안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 회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또 날짜가 또 2월 또 중순이 또 설이기 때문에 또 군사 부분에 있어서도 군사 긴장 해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우선 다루면서 큰 틀에서 좀 합의를 해나가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실무회담을 곧 할 겁니다. 아하. 아마 이번에 천혜성 차관하고 전정수 부위원장이 같이 참석한 결정적인 이유는 앞으로의 실무회담에 수석 대표들을 아마 두 사람이 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전체 회담에 참가를 해서 분위기 자체를 전체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바로바로 거두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실무회담 앞으로의 실무회담의 날짜들을 우리가 잡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담에서 그러면 차기 회담. 예, 말씀 주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우리 측에서 뭐 요구를 이제 제안을 한다면 네. 이산가족 이번에 설 때인데 좀 만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북한에서도 네네. 그때가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데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서로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거기까지만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해도 네네. 아직 그 만나는 뭐 그런 거는 실무 측에서 하면 되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합의는 이룰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의 일단 합의를 끌어내거나 또는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차원에서 개선과 관련된 그런 합의를 끌어내고 차기 실무회담 날짜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평창 기간 동안 3월 한 24일까지 정도 패럴까지 하면 그런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얼마만큼 우리가 골든타임으로 잘 활용하느냐 이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혹시 뭐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아닙니다. 뭐 그 이산가족이라든가 군사적 신뢰 구축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뭐 적극적인 호응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북측이 그것을 다시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은 그게 또 우리한테 부담이 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듣고 만약에 그 카드만 가지고 온다면 아마 우리 야권이나 보수 쪽에서는 그게 뭐냐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우리는 군사연습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도 미사일 안 쏜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만난 김에 핵 문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공감대라도 이루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북한이 민감하게 하는 문제를 우리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비핵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이 언젠가는 풀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남북 간의 첫 만남에서 던지면은 아마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 간에 만나고 평창올림픽 참가에 협조하는 단계 그리고 평창올림픽 기간이나 저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3월과 4월 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남북뿐만 아니라 미북 간의 대화도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북미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조금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뭐 3월 정도에 이야기를 꺼내고 진전을 해서 함께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우리가 보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미국 네. 반응을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듣죠. 먼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의 핵버튼 발언에 대해서 나는 더 큰 핵버튼 갖고 있다라고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정은과 대화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미국의 다른 전문가들, CIA 국장 같은 경우는 야, 잘못하다가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발언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lways believe in talking. We're very firm, but I would do that. No problem with that at all. I very much want to see it work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I'd like to see them getting involved in the Olympics and maybe things go from there. So I'm behind that 100%. Past history would indicate that this is a feint. This is not likely to lead to any true change in his strategic outlook. That is, he will continue to want to maintain his nuclear capability, and that the president has said is unacceptable. 예. 자, 미국은 좀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냥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어찌됐든 이게 계속 이어져 가서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의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나오기를 100% 기대한다. 이게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본인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홍했고 네. 이게 잘 되는 게 다 내가 탓이다. 네. 내가 탓은 아니죠. 예, 내 덕이다. 예. 덕이다 이제 이런 예.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한 부분들인데 저는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고 실제 진전은 남관계 또는 북핵 문제의 진전은 또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반신반의했던 처음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이제는 뭔가 지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회담을 비롯해서 여기서 출발되는 상황들을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대화 또는 북핵 문제의 전반적인 어떤 대화 쪽으로의 방향 전환 이것들을 끌어내는 이 윤활유 역할을 이번 회담이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3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인 남북관계 흐름 자체를 좀 바꿔가면서 북미 관계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못하면 또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중론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알면서도 속아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전략을 갖다가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고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에서 things go from there. 일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한미 간의 공조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북미 간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율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비핵화 기조를 지켜나가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이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일단 북한이 미사일 버튼만 안 누르면 네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북한이 좀 이번에는 좀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